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추진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되는데요. 지원자 선별 과정과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하면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빠듯한 정부 재정으로 이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세심한 지급이 필요할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대한 부소장, 최승로 자유기업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찬휘 부소장님, 이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모두에게 지급하는 게 좋다고 그런 의견을 한번 내신 걸 제가 들었는데 네. 결정은 선별 지급으로 됐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 지금 이름 자체가 긴급 재난 지원금 아닙니까? 예. 이 재난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재난의 성격이 코로나 재난 아니겠습니까? 네. 코로나 재난은 빈부를 가리지 않고 업종과 직업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그 성격 자체가 재난이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재난에 대한 지원금을 선별해서 지급한다는 건 매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빈부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어려운데 선별적 지급 선택 안타깝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면은 이 재난에 따라서 긴급하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상당히 이게 시기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긴급한 자금은 선별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보다는 신속성과 정책 효과를 중시한다면 사실은 선별적 지급이라는 것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현재 위기감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예산이라든가 이 세원을 어떻게 마련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말씀하신 대로 우선 빨리 지급하기도 해야 되지만 원장님 말씀대로 돈이 뭐 다 있는 것도 아닌데 무작정 다 줄 수는 그렇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네. 이제 제일 많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이제 전액 다 그 국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느냐 그 계산을 해야겠죠. 이제 이런 것을 따라서 국민들도 세원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것은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정책 효과가 어느 쪽이 더 좋으냐를 잘 판단해서 긴급하게 지출을 해서 오히려 정책 효과가 높다면 그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액이 가구당 얼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 일단 정부의 이 발표 내용 방침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누구에게 지급을 하냐? 보면은 고용 취약계층 그리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죠. 네네. 4차 추경의 일부로 이제 되는 건데 총 규모는 7조 원이 되겠고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데 총 수혜 대상자를 국민의 퍼센테이지로 계산하면 50%에 달할 것이다. 이런 발표도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주고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는 신용카드 매출 감소폭에 따라서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을 주고 네.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또는 뭐 통신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동 돌봄 쿠폰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특수 형태의 근로자 이분들이 지금 타격이 가장 크게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지금 그쪽을 빨리 해주자 그런 얘기죠. 네, 업종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하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노동자나 임금 생활자처럼 수입이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대부분 사업 소득이 되거나 기타 소득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정확하게 소득 감소를 과연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는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네, 학습지 노동자라든가 예. 뭐 라이더라든가 화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과 다양한 보험 사정인이라든가 여러 그래서 분들 있죠. 지금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네, 상황인 맞습니다. 거죠. 예. 지금 그 집합 금지를 당한 12개의 고위험 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도 이제 지원 대상이 당연히 될 텐데
그 매출 감소에 따라서 조금 달리 이제 지원이 될 것 같고 네. 또 12개 업종에 다 지원되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과연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어디까지 현재 지원해야 될 건지.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당정청이 합의를 봤죠. 이렇게 매출 감소에 대해서 예.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의를 봤는데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에서 이제 가보면은 과연 매출 감소를 작년 매출 기준으로 감소분을 결정을 할지 아니면은 또 최근 코로나 이후 3월 이후에 발생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러한 또 신생업체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예. 신생업체는 사실은 과거의 매출 기록이 없죠. 또 이 세원이 모두가 다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또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세원이 드러난 분에 비해서 세원이 드러나지 않은 분이 그럼 덜 어려우냐? 그것도 사실 또 아니거든요.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고요. 네. 또 현장에서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판단을 누가 해왔냐면 금융업종에 계신 금융 종사자들이 이 사업에 좀 더 자금 지원을 해줄 것이냐 또는 좀 더 자금을 지원했을 때 이 사업이 살아날 것이냐라는 판단은 과거에는 지금까지 금융업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융 기업들이 그런 판단을 해왔는데 지금 정부가 그 매출 감소분에서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면 정부가 그런 금융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매출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매우 복잡하고 집단 간에 있어서 갈등이 유발돼서 서로 상당히 그 감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안한 요인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 앞으로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도 굉장히 지금 사실은 정해야겠지만 그 정하는 기준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냐에 대해서 사실은 그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 고용업종 12개가 지금 관심인데 네. 그중에 이게 매출 감소를 신용카드로 지금 파악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신용카드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그러니까요. 텐데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이 두 개를 분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집합금지 명령으로 강제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장이 영업을 희생하면서 예. 사실 공동체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갈 게 아니라 사실상 공동체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2개 업종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가고 그 외에 다른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의 이제 문제인데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카드 매출 감소를 통해서 소득 급감을 파악한다. 이거는 굉장히 네.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냐? 예.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현금 매출이 많거든요. 근데 현금 매출의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이걸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입증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받아내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있는 행상 아줌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분은 카드 매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도 없습니다. 이런 상인에 대해서는 과연 상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어떻게 과연 지원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 지금 상인들이나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만약에 200만 원을 만약에 최대 지급했다고 한번 보세요. 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건물주가 올 것 같습니다. 어이 김 사장 200만 원 지원금 탔다면서 네. 월세 내야지 이렇게 오시지 않을까. 그럼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겠다고 소상공인을 지원한 돈이 사실은 건물주 지원금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과연 이 정책의 취지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저는 던지고 싶습니다. 예.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임대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 정부 측에서는 임대료와 관련된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사실 그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료라든가 또는 뭐 이러한 관련된 사업 비용이라든가 거래 계약 이런 내용들을 모든 걸 정부가 다 판단하고 네. 거기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정한다든가 보상을 해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업종이 네. 그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됐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스스로 이제 자발적이지는 네. 않지만 문을 닫았는데 그런 영업에 대해서 꼭 보상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그런 공권력을 행사해서 사회적인 편익을 위해서 영업을 제한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꼭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 구원 대상의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굳이 이 업종을 제한해서 지원금을 지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긴급자금이라는 것은 그 사업이 연속성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고 매출 절벽, 이 거래 절벽에서 사실 멀쩡한 회사, 멀쩡한 기업, 멀쩡한 사업자들이 문을 닫지 않도록 하는 긴급 자원적 성격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노하우는 누구에게 있냐면 사실은 금융기관한테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업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런 브릿지에 관계된 부분에서의 자금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영세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건이나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이 자금이 긴급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목적에 다 활용될 수 있을 만큼의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러한 것의 이 목적에 충분히 반영한 그래서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조달한 자금이니만큼 거기에 조건을 충족하는 쪽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죠. 지금 그 집합금지명령 받은 12개 업종에 대해서도 12개 업종 전부 지급한다. 아직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 거기에 물론 많은 분들이 그 무조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러면 12개 업종에서 다 피해도 손실도 차등이 좀 되겠지만 전부 손실을 입은 건데 그중에서 어느 업종은 뭐 지원을 하고 어느 업종은 지원을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유흥주점이라든지 콜라텍, 단란주점은 안 되고 PC방이라든지 뷔페 이런 데는 지원한다 이러면 거기서 상당히 불균형의 문제도 심각한 게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게 좀 두 개의 정책을 구별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장에서의 공급자에게 주는 지원책하고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책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에 대해서 고용유지 안정금을 준다든가 또는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시장의 공급자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기업이 망하지 않고 자영업자가 망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이거는 보상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고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 사이드, 즉 총수요를 만들고 수요,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 수요를 만들기 위한 지원금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우리는 지금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소비 수요를 자극하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예. 그래서 재난지원금이란 말이 지금 돌고 있을 때 많은 국민들은 1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비 사이드에서 지원금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공급 사이드에서의 주로 지원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 두 개를 혼동하고 있다. 저는 공급 사이드의 지원과 소비 사이드의 지원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 분리를 해주고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일부로는 소비 수요에 대해서 분명히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공급 지원의 경우에 자영업자는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과연 그걸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매출 감소에 대해서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지원하게 되면 오히려 중위권 오히려 자영업자한테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3천만 원의 소득이 감소했고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소득이 감소했다고 할 때 소득 감소분의 특정 퍼센트 예를 들면 10%를 지원한다고 봅시다. 그럼 앞 사람은 300만 원이 지원되고 뒤는 3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상 원래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상 상공인들을 더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급 사이드에서 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할 때도 정액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액. 정액을 지원하게 되면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만 원은 큰 돈 아니겠습니까? 예. 3천만 원한테 100만 원은 오히려 좀 큰 돈이 아니죠. 다시 말하자면 원래 정책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 그다음에 영세 자영업자를 더 지원한다는 취지를 맞게 지원하려면 오히려 선별하지 말고 정액을 지급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차 말씀하신 대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진작시키는 목적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어제 당정청 논의를 보니까 이번 2차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진작시킨 것보다는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좀 중시한다. 조금 차별화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1차와 2차를. 사실은 그 정책의 혼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여버렸어요. 지금 부소장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1차 지원금이 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맞습니다. 취지에 맞고요. 그래서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지원금은 지원돼야 되는 것이 정확한 그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데 이번 정책은 사실은 유동성 공급처럼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탈선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유동성 지원한다는 건 뭐냐면 경제가 긴급하게 어려워지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매출 감소를 아예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서 이것은 사실은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거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나 긴급자금 지원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어렵다. 좋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사업자를 지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체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그런 면에서 상당히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 정책이 복합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질을 놓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소비자들에게 준다 그러면 코로나로 좀 소비를 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가 배치되고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공급자 측에 돈을 주는 논리도 일견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근데 해요. 생각해 보시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여유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영업 작은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사업하시는 분들을 약자, 강자 또는 뭐 크다, 작다 이런 걸로 자꾸 규정을 하는데 그것은 적합한 규정이 아니고요.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개인적으로 국민으로서 생활이 어려우면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사업하는 사람을 도와주는데 특히 과거 우리가 유동성 지원하는 것처럼 대출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직접적으로 매출 감소를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완전히 이건 사업자 정책, 기업 정책의 틀에서 벗어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어찌됐든 정부의 방침은 좀 원칙에서 벗어나 있지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결정을 지금 한 것 같아요. 이런 특수고 형태는 뭐 최대 200만 원, 나머지는 자영업자 이런 데는 이제 매출 감소에 따라 지원하는데 제가 소비 측면에 대해서는 원장님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 네. 공급 측면에 지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서 좀 의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유럽에서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좀 주의를 주목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유럽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최근에 Short Time Work 프로그램이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Short 건가요? Time Work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근로시간이 단축돼서 노동자가 임금 수입이 줄어들었으면 그 줄어든 수입의 60%부터 9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고용유지 지원금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예를 들면 40시간을 일해야지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10시간밖에 못 일했다. 그럼 30시간의 임금이 빌 거 아니겠습니까? 그 30시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서 이 기업도 살게 하고 그래서 노동자가 결국 살게 해서 해고당하지 않게 하는 거죠. 지금 해고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업이나 기업주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직원들, 노동자들을 함께 지원하고 경제를 함께 살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면에서 마찬가지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무슨 알바는 고용할 수 있겠지만 그 아까처럼 큰 사업장하고는 좀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네. 오히려 영세사업주나 영세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강제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던 영세사업장은 동액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강제 명령을 받은 것은 저는 아까 원장님이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희생했으니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은 따로 주어져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지금의 7조보다는 좀 더 국채를 발행을 해서 공급 사이드의 지원과 수요 사이드의 측면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체계적으로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실제로 지금 미국은 GDP의 10% 정도, 독일도 GDP의 30%가량을 재정 지출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겨우 지금 이제 3% 정도 돌파했으니까 오히려 많은 액수를 도입해서 과감한 재정 지출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공급 사이드도 좀 하고 뭐 소비 사이드도 좀 지출하고 네.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데 나라 사람이 그렇지 제가 않으니까. 말씀을 좀 네. 추가로 드렸는데 우리 이제 부서장님이 공급 사이드에 대한 정책을 좀 더 강도 높게 정부가 추진하자 이거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프라를 개선한다든가 비용 그래서 아까 임대료를 말씀하셨다시피 임대 관련된 사회 인프라에 관련된 비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정부가 상당히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낮춰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거하고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고 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그런 면에서 보면 연속적으로 사실은 사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정부가 이번 기회에 좀 더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좀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경제가 어렵다 해서 사업자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정책. 이것은 사실 세금도 안 들고 또 어떤 사람의 불이익도 주지 않는 그러한 아주 비용이 없는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를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김찬희 부소장께서는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7조 원대 4차 추경 규모보다 좀 더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신데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4차 추경을 하면서 우리의 그 정부 부담 이게 장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돈을 쓰는 거는 좋지만 그것이 대부분 미래에 쓸 돈을 당겨서 쓰는 겁니다. 한마디로 조삼모사예요. 그래서 미래의 부담을 늘리면서 현재의 비용 지출을 늘리는 구조라서 이것은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꼭 지출해야 되는 부분, 이번에도 고용 관련된 부분, 사업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사업자와 고용자에 대한 지원은 다른 분야에서 이미 여러 정책에 의해서 실행을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과거와 충분한 수준으로 맞춰서 이번에도 추경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추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금액은 지금도 사실은 이미 상당히 큰 금액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경 금액을 높이는 것은 좀 제한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소장님, 빚이 계속 늘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늘리자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나라 빚이 늘어나면 다 좀 부담이스럽죠. 국가 부채 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가능한 한 안 늘리는 게 좋고 하지만 비상 상황, 또 비상 경제 상황에는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안 늘리는 게 오히려 죄악입니다. 사실 작은 정부를 주장해왔던 많은 신자유주의자들도 경제 위기 상황이 되면 다 큰 정부론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작은 정부를 창안했던 로널드 레이건도 집권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재정 지출과 재정 적자가 늘어났습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사실 작은 정부를 주장했던 분들이 다 강력한 정부의 지원책을 주장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전 세계의 선진 국가들이 다 강력한 재정 지출과 큰 정부를 요구합니다. 근데 큰 정부를 하려면 국채를 많이 질 수밖에 없거든요. 제일 저는 중요한 게 국채의 몇 조냐, 7조냐, 40조냐 이렇게 조만 따지지 말고 국채가 GDP 대비 어느 정도의 비율인가 이것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소장 지금 화면을 보니까 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지급 일리 있지만 재정상 어렵다. 부소장님하고 다른 얘기를 했네요. 네. 지금 네. 7월에 발표된 국제금융협회의 통계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2020년 1분기 자료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계부채입니다. 예. 세계 1위입니다. 97.9%입니다. 증가 속도도요. 세계 3위입니다. 그에 반해서 국채 비율은 28위, 41.4%로 지금 계산되거든요. 국채의 성장이 심각하지 않다라거나 국채 비율이 낮다고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거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더 심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더 국채를 쏴서 서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것이냐 아니면 국채 비율이라는 추상적인 수치에 매달려서 40% 재정 건전성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그 수치에 매달려서 경제가 오히려 파산하거나 나빠지는 상황을 방치할 것인가 이 선택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소장님께서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주요국들의 사례를 들어서 우리 더 재정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주요국들하고 우리랑 상황이 다르다. 우리는 재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경제는 그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제죠. 그래서 국채 특히 뭐
기간 장단기 국채가 다양하게 있는데 국채의 총량이 그렇게 막 늘어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긴급하게 써야 되는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무한정 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바로 그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서 조심해야 되는 일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써야 되는 돈이 있다면 어떻게 정책 효과를 높이냐예요. 지난 1차 그 긴급 재난 지원금도 사실 그 필요한 자금이긴 했습니다만 그 시점을 보시면은 위기가 막 발생했을 때보다 조금 지연되죠. 그래서 정작 써야 되는 시점보다 늦게 지출이 됩니다. 이번도 사실 지난주부터 이미 그 추가적인 그러한 그 방역 단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앞으로 지원금이 언제 지출될지는 사실 몰라요. 이런 것들은 무슨 얘기냐면 시차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러한 빚 정부가 마련한 돈 이런 것들은 시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다른 부작용들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부가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주식시장이 붐을 이뤘죠. 지금도 굉장히 그 붐 상태인데 부동산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이 가격이 치솟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자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을 유발하게 돼서 결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태는 결국 누구에게 피해를 줍니까? 다 이 국민과 소비자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회의 비용 자체를 높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빚진 돈은요, 그 아껴서 쓰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미래에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정부가 발행한 부채라는 것은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뭐 그냥 내가 갖다 쓰면 안 될까라는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부의 부채가 민간 부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 부채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판단은 정부가 꼭 써야 되는 돈이 있다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그러한 그 노하우를 활용해서 자금 지원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개인들이 각자의 자금을 하지만 정부가 꼭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취약계층이라든가 경제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계속 써서 재정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그 유동성 공급을 해야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모든 문제를 다 정부 지출로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은 누구의 문제도 풀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최승록 원장님, 그 1차 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이번에 이제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될 텐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추석 전에 지급이 되게 하겠다는 일단 방침입니다. 정부 방침은요.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선별이 상당히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는 정부가 구체적이고 과학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합니다. 과연 정말 그렇게 과학적이고 구체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면 일단 시급하니까 먼저 지급하고 그렇게 구체적 선별할 수 있다면 연말에 가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높거나 하는 부분을 그 지급한 액수만큼 다시 세금으로 걷어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짧은 시기 내에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선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그렇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으면 전부 지급하고 나중에 선별적으로 걷어들일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그런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불공정의 백성은 분노한다. 그래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게 보인다. 오히려 지원을 다 하지 않으면 저런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 원장님? 저는 이 과정에서 선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분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옆에 나보다 좀 덜 어려운 것 같은데 저분은 저렇게 많이 받나? 저런 분들은 정말 왜 못 받을까? 이런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그죠?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정부의 그 신뢰, 저는 이게 정부의 신뢰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위기일수록 정부와 함께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은 그 상당히 이렇게
그렇게 좋은 정책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의 안정성 그리고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것도 같이 좀 생각하면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정책의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에서 이 담당 당국자들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별 과정도 문제고 선별 결과도 문제인데요. 선별 결과상 소득 역전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저소득층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불한다고 하면 정해봅시다. 그러면 중위소득 30% 이하인 사람은 받는데 중위소득 31%, 32%, 33%를 못 받게 되면 중위소득 30%인 분들이 31, 32, 33, 34%인 사람보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소득 역전 현상은 선별 지급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쉬운 어떤 문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점이고 이것이 2차 재난지원금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효과를 낳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단결해서 연대의 정신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각자 도생하고 분열과 반목의 씨앗이 심어진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한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